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집 앞 스쿨존 횡단보도를 지나던 세 남매와 엄마가 트럭에 치여 2살 배기 아이가 사망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쿨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매년 스쿨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95년 스쿨존 시행, 그리고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이런저런 대책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없었는지 오늘 집중토론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동현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담당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신기주 도로교통공단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백승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사무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종성 광주어린이교통공원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또 유치원, 학교 근처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리가 스쿨존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 스쿨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지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동현 담당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95년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호구역도 있는데요. 노인 보호구역이 또 있고요. 이것은 2007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있고 나머지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2011년도에 한 1월경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련 규칙이 정해지고요. 또 지정 권한이라든지 관리 부분이 기존에는 경찰에 있었는데 2011년 이후에는 지자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네, 노인 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과 조금 차이점 그리고 권한이 어디로 이행되는지 그 변화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밖에도 신기주 교수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이 되면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어떤 행동을 제어하는 속도 제한 또는 통행 제한이라든지 신호를 준수하는 부분이 보다 더 강화가 된 내용과 그리고 더불어서 속도 방지턱이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도를 통행할 수 있는 방호 울타리 등 설치 등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에 보다 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물들이 그 관리되고 또 지정이 됨에 따라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자와 보행자 주로 이제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행위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치된 지역이다, 구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스쿨존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 네, 광주 지역에 지금 일단 스쿨존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홍종성 소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 광주에 지금 589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자치구별로 이렇게 현황을 보면 동구가 53개소, 그다음에 서구가 103개소, 남구가 76개소, 북구가 169개소, 광산구가 188개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승권 사무부장께서도 덧붙여 주시죠. 네,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역시 강주가 589개소가 맞고요.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57개소, 그다음에 유치원이 237개소, 특수학교, 장애학교죠 8개소가 되어 있고 학원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187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이제 국감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적 대상이 총 268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아직 미지정된 장소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105개소, 그리고 유치원이 854개소, 특히 어린이집이 2149개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국적으로 18.2%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는 미지정률이 1.7%밖에 안 되지만 학원가는 95.3%까지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0.3%. 이걸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학원가라든지 어린이집 주변에 교통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마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지만 우리가 스쿨존 하다 보니까 학교 근처의 지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가 있을 법한 곳,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근처 이런 곳에도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는 점을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스쿨존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민식이법에서 관련 연관 검색어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스쿨존과 관련 깊은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물론 요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알고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기주 교수님. 네. 일단 당시 9세 아이였던 민식이라는 아이가 지난해 9월 달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민식이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 민식이법에 관한 부분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도로교통법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나 규정들이 강화가 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신호등이라든지 또는 단속 장비, 즉 신호 위반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단속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이 법이 마련이 된 게 민식이법,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의 민식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치상이 됐을 때, 즉 다쳤을 때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일단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부분과 함께 징역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가 되는데요. 아마 요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벌금이 그 3천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무슨 최근에 그 민식이법 검색을 해보면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개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 이 두 가지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의 개정 내용이 민식이법으로 일명 알려져 있는 규정입니다. 네, 기존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네. 단속 카메라 설치 뭐 이런 부분과 네. 또 처벌에 관한 규정 중에 가중처벌이 네. 좀 더 강화된 부분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민식이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좀 홍정성 소장께서도 좀 덧붙여서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민식이법이 있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그 운전을 하면서 그걸 떠나서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런 습관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또 가중처벌 이전에 좀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기존의 법 규정만 또 잘 지켰어도 사실은 없을 일인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법은 훨씬 더 또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식이법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까지 보호구역 내 과속을 보니까 뭐 계속해서 또 이런 것도 끊이질 않고 있어서요. 스쿨존 내 과속이 얼마나 지금 적발이 되고 있고 또 그 속도는 어느 정도 높은지 우리가 지금 30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이 속도보다 어느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인지 혹시 관련된 통계가 좀 있을까요? 이동현 담당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전국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좀 국회에서 나온 자료이기도 하고요. 경찰청에서 아마 받은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한 속도 30km를 넘는 단속 건수가 67만 8천여 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30km 이하를 좀 다녀야 될 상황인데 그 이상으로 단속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100km를 넘는 109km까지도 질주하다가 단속된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대구 수창동의 그 초등학교 앞에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걸로 좀 나와 있고요. 네. 최근 5년간 적발되는 건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324만 건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마 이 통계 부분이
지역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료를 2018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술고전 과속 적발 건수가 광주가 2,421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한 6,400여 건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광산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한 900여 건 정도 이렇게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북구, 그다음 서구 이런 식으로 좀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통계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뭐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과속을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백승권 사무부장께서도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현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7년도에 사고 건수가 479건, 18년도에는 435건 좀 감소했다가 19년도에는 567건 증가가 됐습니다. 네. 또 사망자 수도 17년도 8명에서 18년 감소해서 3명, 19년 다시 증가해서 6명 사망했고요. 부상자 수도 487명에서 18년도에는 473명 감소했다가 다시 19년도에 589명, 전년 대비 116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8년도 감소 추세에 있다가 19년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과속이라든지 운전자 부주의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서는 내 자식만 아니면 되겠지 그런 생각보다도 보행자하는 어린이들은 무조건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속도 관리에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또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보니까 뭐 작년, 뭐 최근 3년 전 뭐 추이긴 하지만 작년에 굉장히 또 많이 늘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과속을 스쿨존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식이법에 의하면 단속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런 단속 카메라들이 혹시 효과가 좀 더 있을까요? 하는 부분도 좀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건 뭐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네네. 서울의 한 지역의 그 시민들에게 이 무인 단속,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하겠느냐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단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요. 네. 내 부모가 다니는 그 통로의 속도 단속 장비에 대해서는 약 한 70%대 정도. 그런데 정작 본인이 다니는 곳에 카메라가 단속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에 있어서는 50%를 좀 넘기는 정도의 수치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내가 다니는 곳에 단속 장비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이나 내 부모보다는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단속 장비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일단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은 내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있어야지 하는 의식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뭐 이후에 이제 2020년 또 21년 이후에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스쿨존 내에 과속이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설치의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혹시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혹은 덧붙여서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민식이법에 관련돼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민식이법 하면 일단 운전자에게 굉장히 가혹한 뭐 이런 내용들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의견들이 되게 좀 많이 보였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면 운전자 보험도 다시 벌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좀 갱신을 하거나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홍보성 어떤 보험사들의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이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들 정도면 우리가 굳이 보험을 다시 바꿔 타야 하고 그 벌금을 두려워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일의 경우에 어떤 본인이 받는 불이익이나 어떤 처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 이상의 뭔가를 걱정하는 것은 좀 안타깝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항상 그냥 일단은 속도를 줄이는 것. 네. 네. 자동적으로 스쿨존이구나 하면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여지는 것.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할 때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광주에서 지금 일어난 제가 이제 집중토론 시작할 때 언급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지난 11월 17일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사건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일단 교통사고 경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정성 소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참 안타깝죠. 네. 진짜 그 2020년 그 12월 17일 오전 그 8시 45분경에 광주 북구 그 우남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노항복 4차로고. 근데 횡단보도를 이제 어머니가 3남매를 데리고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거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 딸이 안타깝게도 사망했고 어머니하고 작은 딸이 사망했죠. 네네. 큰 딸하고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막내 영아가 이제 그 아이는 그 가벼운 찰과상 정도였는데 이 사고를 보면서 그 우리 운전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양쪽에 이제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차량이 1차로 정도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횡단보도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우리 운전자가 조금만 양보를 하고 일단 정지해서 그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내줬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자들이 하여튼 일단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사람이 보이면 정지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미국에를 다녀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차가 이렇게 다니다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거든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쓴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 저런 문화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횡단보도 앞 네. 일단 정지만 잘 지켰어도 이런 그렇죠. 사고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동현 담당께서도 이 사건 워낙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라서요.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서 참 그 부모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먼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사고의 어떻게 팩트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자면 앞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횡단보도에 일단 멈춤만 있었다면 이 안타까운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물차 운전하신 분이 그 화물차가 8.5톤 트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하신 말씀이 전방 한 40m 있는 그 교통 신호등을 보고 직진을 하면서 이제 그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전방 주시를 아래 사람이 보면은 신호등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래를 보게 되고 그러는데 전방 주시라든지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잠깐 차가 멈추다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 신경을 썼다면 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7월 달인가 8월 달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는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통하지만 일단 멈추도록 좀 법이 돼 있고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 경우는 사람이 지나가든 사람이 없든 아무튼 무조건 일단 정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강화된 내용들이 지금 국회에 법으로 좀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팩트 중심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같은 그 곳에서 올해 초에 같은 자리에서 사고를 당한 또 한
그 피해자가 있었어요. 7살 어린이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이제 목격을 했는데 6개월 사이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정도면 주변 그 이웃들이나 또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의 어떤 민원 제기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현장의 도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 횡단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횡단보도 설치가 맞는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주 교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올해 5월 28일 앞서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보완들이 이루어져서 당시에 없었던 고온식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방호 울타리가 일부 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보완들이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그 거의 그 동일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제가 이 방송을 오기 전에 그 도로 현장을 한 2번 정도 왕복을 하면서 다시 그 도로를 다녀왔는데요. 볼 때 일단은 그 구간은 유치원이 하나 있고요. 그 유치원 자체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약 대략 160m 정도 구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0m 구간 안에 왕복 4차로 도로가 있고, 이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2개 단지가 서로 입구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교통량은 많지만 도로의 어떤 운전자가 시인성을 좀 발휘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굉장히 이제 시야가 그렇게 시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도로라는 점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시민권익위원회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더 혹시라도 뭔가 더 추가적으로 대책을 세울 만한 게 있는지를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민식이법에 따라서 단속 장비는 반드시 이제 장치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시민권익이나 뭐 주민간담회에서도 100%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주정자 단속 장비까지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2개의 사고가 올해 연달아 일어났지만 운전자분이 160여 m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시선의 어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도로의 어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량도 있고 이 아파트 한쪽에 상가들이 좀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간혹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사고 당시에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로의 어떤 지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수해야 될 어떤 운전자의 행동이라든지 주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미비했던 건 아닌지, 이 부분에 조금 이 사고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1차적으로 사고 이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울타리가 이제 설치됐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단속 장비도 강화될 텐데, 이곳 자체가 시야를 가리는 뭐 설계상 지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고, 이건 이제 운전자 부주의가 훨씬 더 큰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백승권 사무부장께서도 좀 덧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사고 현장을 저도 방문해봤는데요. 그 현장을 본 결과로는 과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불과 도로가 그 폭이 좁기 때문에 바로 건널 수 있는 도로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양보를 못해서 또 비례 운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거든요. 출퇴근 시간 외에는 통행량이 굉장히 적은 도로인데 불구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신호만 보고 직진했다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로를 중앙을 두고 양쪽에 대형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편익 차원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이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살고 있는 주민의 편익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둬서 도로 형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고가 보도된 후에 아니 신호등에 왜 없느냐,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좀 많아서요. 민식이법에 의하면 사실 관할 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및 교통 신호등 설치, 이건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신호등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라는 건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이동현 담당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제 행정기관에서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뭐 자치구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이제 해 가고 있는데요. 전체 이제 58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한 번에 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실시를 해 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 우선순위가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좀 미뤄졌던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일부 시민들께서도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5월 달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 그 언덕형 이렇게 일반 횡단보도보다 약간 시인성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그 과속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을 1개소 정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방호 울타리 그리고 노면 표시 이런 부분들을 일부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서도 CCTV 과속 CCTV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때 당시 경찰하고 우리 시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일부 반대하는 부분 여론도 있었고요. 또 주민들도 계셨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CCTV 설치 부분이 좀 이렇게 미뤄졌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원식 횡단보도를 시민들의 편의도 좀 뒀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시민 권익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2차례 그 현장 간담회를 또 가졌었는데요. 제가 직접 거기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론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1차, 2차 때 간담회를 통해서도 나온 이야기가 5월 달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된 부분인데요. 안전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그 불편함을 중시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됐었습니다, 사실을.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로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일단 그 횡단보도 지금 2개가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폐지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안전 시설들을 더 보강을 하고 더욱 이번에는 그래서 과속 CCTV를 설치를 하도록 또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안전 시설들의 어떤 운영 상황들을 보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호응이라든지 또는 안전 시설 준수의식 이런 것들을 보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시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냐, 시민 편익을 우선시할 것이냐, 이 부분 좀 상충이 되면서 조금 유보됐던 것이 사실 이 사고를 통해서 이제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게 되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 편익보다는 그래도 안전을 좀 중시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아직은 뭐 설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네. 40m 전방에 이미 시정동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과거에 지난 5월 달에 발생했던 사고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고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홍종성 소장께서도 뭐 같이 같은 맥락에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운전자 의식이 좀 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운전자들이 항상 그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고방식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 좀이라도 더 나은 안전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 사고 이후에 이제 뭐 사후 처리 관점에서 두 분이 얘기를 해주셨다면 이 운전자의 인식, 부주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혹시 이번 사고의 그 이제 가해자가 된 트럭 운전자의 경우에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신기주 교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모든 차에 적용이 되는 법이 일단 먼저 적용이 되는 법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12개의 그 중대법규 위반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사고가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을 하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식이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특가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망, 어린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사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1년,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의 어떤 형벌이 부과가 되도록 가중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보면 그 운전자의 어떤 특별한 어떤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내용인데 다만 이번에 발생했던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속도나 뭐 다른 문제는 있는 건 아니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에 의해서 3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 안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중처벌에 그러니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에 관한 문제까지 네. 같이 결부가 돼 있어서 충분히 가중처벌까지도 우리가 구형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 뭐 결론은 난 건 네, 아니니까요. 자, 백승권 사무부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뭐라고 벌써 확신할 수는 네네. 없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것이 제한 속도를 지켰느냐 이 부분인데 아마 그 당시 사고는 그 신호를 정차한 상태에서 바뀐과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뭐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면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보행자 의무를 충분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그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면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위반했더라도 굉장히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행자 신호 위반으로 해서 주의의무를 위반으로 해서 민식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무튼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또 장애인 보호구역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범칙금이 2배 이상 부과되고 또 토요일 휴무 관계없이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교통약자 보호구역 운영할 때는 특히 운전자들은 운행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운전자에게 이제 당부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도 보행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바라봤을 때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이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또 저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서 가족이 트럭 앞을 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 트럭 운전자의 경우에는. 안전 불감증에 젖은 운전자가 모는 이 운전의 행태가 정말 살인으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무기가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잘못된 운전 문화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에 대한 부주의를 강조해 주셨어요. 홍정성 소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우리가 그 운전을 하면서 그 느끼겁니다만은 그 양보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 양보 의식이 좀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교차로에서 이렇게 차가 막 이렇게 정체되잖아요. 그래 분명히 1차로가 좌회전 차로인데 2차로, 3차로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끼어들기 들어가죠. 끼어들기. 예,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바쁜 거 다 마찬가지. 다른 운전자도 바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가야겠다는 사고의식. 그런 부분들을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보.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양보 잘하다가 또 한 번 바빠서 그냥 또 지나치면 이게 또 사고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늘 양보하는 운전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신기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운전석에 앉으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어떤 자체로 인한 사각지대라든지 또는 움직이는 다른 차량 그리고 어떤 건물에 의해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지 않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보지 않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분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안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본인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최근에 그 10대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또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작동을 시키는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지 예를 들면 이게 매년 3,000명, 4,000명 이렇게 수천 명씩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으면 작동시킬 수 있는 장난감처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10대들까지도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과속 질주를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부분에서 일단 기존의 운전자분들이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의식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자신의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MMPI라고 하는 성격 다중에 관한 그 검사들을 이렇게 해봤을 때 이 상습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누구에게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그 의식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쩌면 그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본인이 위반을 하거나 잠깐 핸드폰을 쓰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건지에 대한 이 생각들이 좀 부족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위반이나 부주의가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그런 그 문화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안 보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요즘 휴대전화를 굉장히 차 안에서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텐데 본인은 안 보였다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요. 쉬운 조작이라는 장난감 같이 인식해서 안전과 이게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또 남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두 분께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한 번씩 한 말씀 드리면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토론에 오는 과정에서도 횡단보도를 몇 번 건너고 오고 그러는데요. 심지어 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도 차 운전하신 분들이 그냥 일단 멈추는 안 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평소 제가 생각하는 분들은 운전하신 분들 다 이제 우리 운전하시지만 습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생활화가 되었다는 거고요. 의식, 무의식 다 통틀어서 그게 위험하고 이렇게 내가 지켜야 될 교통 준수 의식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운전벨트도 한동안 안 매가지고 법규적으로 벌금을 부과를 하고 어떤 전국적으로 그게 안전벨트 매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횡단보도 일단 멈춤이라든지 교통 준수 의식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 계기에서 경찰이라든지 우리 지자체라든지 교통 유관 단체들이 그 시민 어떤 운동을 대대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아까 안전벨트 그런 게 지금은 다 착용하지 않습니까? 네. 정착이 돼 있고 그런 것처럼 시민 대운동을 좀 펼쳐서 그것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관련해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캠페인이라든지 범시민 이런 캠페인을 좀 펼쳐보자 정착될 때까지. 그리고 네, 백승권 네. 사무부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네.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는 세계에서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고
또 안전교육 시간이 1시간 가장 짧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할 줄만 아면 기능유죄 면허증이 나가기 때문에 좀 도로에 나왔을 때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학원에 삽숙제도가 있습니다.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투자하면서 거기에 졸업을 해야지만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또 핀란드 같은 경우도 야간, 빗길, 뭐 9단계를 통과해야지 2년 동안 임시면허가 이렇게 획득할 수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 90시간씩 14회를 해야지 1200시간 넘는 교육 시간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또 이제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그 2단계를 주어집니다. 예비 연습면허 1년, 또 예비면허 1년 해서 2년이 지나야지만 면허를 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운전면허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획득할 때, 처음 운전자를 양성할 때 교통안전교육이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운전 면허의 절차라든지 교육의 강화 부분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고로 유발하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운전자 부주의 그리고 인식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이제 해주셨다면,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불법 주정차 문제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잠깐 해놓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 담당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적 문제를 떠나서 전국적 어느 지자체나 해결해야 될 그 문제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단속 방법에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각 그 시, 군구, 지자체 중에서도 기초지자체가 그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차에 사람이 탑승을 해서 항상 저희들은 이동식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차 위에 붙어 있는 그 지도차가 지나가면서 계도 활동도 하고 단속도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정된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설 쪽입니다. 그래서 그 주정차 위반을 한 그 사거리라든지 주요 심한 지역 이런 부분들에서 CCTV 단속을 설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력과 시설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참여거든요. 그래서 주민신고제라는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그 웹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민고 웹이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웹을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불법 주정차 신고 부분에 대해서 항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촬영을 해서 등록을 하면 해당 자치구로 이렇게 통보가 돼서 바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2019년부터 아마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절대 그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고 했고요. 그 4대 구역은 소화전, 그리고 교차로,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횡단보도, 그리고 올해 8월 3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11월 달에 또 관련 그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8만 원이 이제 과태료가 부과를 했는데요. 내년 아마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3만 원까지 보다 금액적으로 어떤 2배 가까이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정말 사라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비록 금액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확대를 하고 뭐 인력과 시설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천의 문제고 참여의 문제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홍정성 소장께서도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그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금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CCTV랄지 이런 거 좀 많이 설치를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과한 이렇게 그 과태료랄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있어서 그 유예 시간이라는 것을 일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네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잠깐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 5대 불법 반드시 중차 주차 안 돼야 되는 구간에서는 그런 유예도 한번 좀 혹시라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유예가 없이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단속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면 또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서 이게 오해가 없도록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 유예 시간이 2014년부터 네.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어떤 영업 활동을 좀 보장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입니다. 네. 제 거기는 적발이 되면 유예 시간이 없고요. 바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또 시민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얘기를 했다면, 운전자들은 주의한다고 하는데,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행동적인 부분이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먼저 좀 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린이들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어린이들은 앞뒤 상황을 이렇게 보지 않고 직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러했듯이 불법 주정차 내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난 사례고 있고요. 또 횡단보도 내에서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아이들은 바로 직진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운전자들과 이렇게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어린이 특성을 이해해서 사전에 일단 멈추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이들은 좀 모방 심리가 가장 강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학습을 돼 있는 아이들인데 횡단보도 내에서 부모님과 같이 가다가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위반을 하거나 또는 어린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시민들이 교통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나 학부모들이 건전한 교통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 안전운전 해야 될 것인가 방어운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안전운전 하다 보면 항상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방어운전은 이렇게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 내 아이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렇게 운전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쿨존 내에서는 아이들 특성을 이해해서 방어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어 운전이 최선이다. 또 아이들이 공이라든지 뭐 자전거 이런 소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서 뭐 요즘은 공을 담는 가방 같은 게 따로 있어서 엄마들이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게끔 하던데요. 안전 의식이 많이 좋아졌죠. 기타 뭐 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신기주 교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 5년 동안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교통사고를 우리 이제 백승곤 사무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평균 500건 정도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약 6명 이상의 아이들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더불어서 보행자의 그 아이들 부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행 중 82%가 지금 그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추가를 하고 또 민식이법에 따라서 가중처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전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나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죠. 네. 어린아이가 8주 진단의 사고를 당해서 이게 이제 법적인 어떤 다툼이 이루어졌는데 이 운전자에게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 판결의 사유를 보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운전자에게 어떤 방어 운전도 중요하지만 또 그 도로에서 보행을 하거나 횡단을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던 사유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운전자는 속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지켰습니다. 당시의 속도가 약 28.8km 정도 시속으로 달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냐 아니냐는 뭐 각자의 어떤 또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규정은 준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차돼 있는 차량에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나왔는데 그 나온 시점으로부터 충격 지점까지 0.7초다라고 하는 시점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운전자가 속도를 준수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주의 한계를 벗어난 정도에서 어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무죄 판결을 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일단은 도로를 이용하거나 또 횡단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횡단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를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횡단을 할 때 반드시 그 이렇게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차량 사이에서 횡단을 하지 않도록 어른들은 충분히 이게 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방금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상 충동적이거나 직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인식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설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분과 그리고 부모의 어떤 교육 그리고 더불어서 이 행동을 물리적으로 좀 제어할 수 있도록 방어 울타리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설치해 줄 수 있다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좀 보완이 돼서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스쿨존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파트 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아이들이 어느 순간 뛰어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든 어떤 도로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런 그 무죄 판결 난 사례에서도 사실 이 운전자가 무죄를 받을 수 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속도 제한을 준수했다. 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쿨존 내 사고도 보면 속도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쿨존에서의 규정 속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규정 속도와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종성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스쿨존 규정 속도하면 우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나 또 유치원, 학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차량의 통행 속도를 그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30km를 떠나서 그보다 더 낮은 속도로라도 이렇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통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저는 그 서행을 좀 하고 또 일단 정지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가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운전이라는 것이 습관이다 보니까 그 일상시 평상시 했던 그 운전 습관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자들이 학교 주변이나 학원 주변 이런 데서는 무조건 속도를 좀 내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더라도 좀 그 천천히 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혹 그 통행량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스쿨존에서 30km 지키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빵빵댄다든지 크랙션을 이런 분위기가 이게 사회적으로 참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 속도에 한해서는 무조건 서행 30km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서행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네네. 광주는 굉장히 교통사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른 도시입니다. 러시아워 시간대 보면은 거의 10분 안에 다 교통이 다 가능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도로는 60에서 50km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60km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사고 났을 경우에 사망 확률이 80%인데 50km, 단지 10km만 낮췄을 뿐이지만 사망 확률이 50%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도 봤습니다만은 그 속도가 도심권 속도가 60km에서 50km 떨어졌을 때 주민들의 어떤 소음 피해라든지 이게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제 노인들의 이제 인지 능력이 40%대에서 50%까지 올라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분야는 속도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치면 그 과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청원을 했던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단속을 하는데 제한 속도가 60인데 분명히 그 지방경찰청의 홈페이지에 보면 몇 킬로부터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본인이 단속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 청원을 올렸던 그 사안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제한 속도가 30이면 일단 단속이 안 되는 속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속하는 카메라가 30이면 30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계적 오차 부분을 생각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들 어느 정도 경험칙으로 알고 계시는지 30을 좀 넘기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어떤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실은 법에는 분명한 거는 30이면 30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인 거지 단속하는 그 수준하고 그 법의 어떤 기준을 좀 달리 보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속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그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다뤄본 삼남매 어머니의 그 교통사고 현장을 많은 분들이 또 뭐 CCTV 화면이나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셔서 그걸 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 화물차 기사도 물론 잘못이지만 멈칫해서 길을 건너려다가 반대 차로에서 차가 오니까 횡단보도에 잠깐 멈춰서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 이 모습이 평상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참 부끄러웠다라는 얘기들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스쿨존 내 교통사고 비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강조가 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가 굉장히 큽니다.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행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신기주 교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광주 지역에 지난 과거 3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약 55건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23건이 보행자 보호, 그리고 14건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그리고 8건이 신호위반으로 사고 원인이 그 분석이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센터에서 보면 분석 시스템에서 보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발생했던 사고의 대부분은 분명한 건 운전자의 위반의 원인이 된 거고요. 14건에 해당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이제 부주의도 분명히 개입이 돼 있는 사고 유형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보면 우리는 그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어도 일시 정지라고 하는 부분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은 우리가 그 일반적인 교통사고 유형들을 보면 무단횡단은 위험하다라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던져줍니다. 네. 그래서 무단횡단은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해 1,302명이 보행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자 중에서 비율이 횡단보도 내냐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사고냐 그러면 횡단보도 외라는 건 우리가 이제 소위 무단횡단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신 분들이 이 사망자는 분명히 횡단보도 내가 적습니다.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분이 35%이기 때문에 횡단 중에 발생하는 분 중에서는 많은 건 맞습니다. 다만 부상과 어떤 이 다치는, 그러니까 사망이 아닌 다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보면 횡단보도 내에서 다치시는 분들은 28%이고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다치신 분들은 18.6%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원수만 합쳐보면 오히려 횡단보도 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숫자가 무단횡단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무단횡단은 위험하다. 이 부분은 사망에는 통용이 될 수 있지만 횡단보도 내에서 다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오히려 횡단보도 내가 훨씬 더 또 위험한 장소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통계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일시 정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할 때 일단 멈춰주겠다라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사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있는 곳이었으면 신호위반으로 사고 처리가 됐을 건데 횡단보도 보행자 또는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로 처리가 된 걸로 보면 신호기는 없고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했을 때 운전자분들이 그 보행자보다는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일단은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어쩌면 과거에 저희가 그 육교를 만들어서 보행자를 분리했던 것처럼 도로의 주인이 운전자이지 보행자가 운전 주인은 아니다라는 의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있던 결과이지 네.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횡단보도 중간에 있다면 운전자들이 세우자, 정지를 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강하게 일어나야 될 우리의 어떤 교통 문화, 그 의식에는 도로의 주인이 사람이지 뭐 자동차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어떤 의식과 같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횡단보도, 즉 도로의 주인은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을 때 횡단하는 사람,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살필 의무가 있는 거고 먼저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홍종성 소장께서도 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운암동 사고도 보면 이 화물차 운전 정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경력이 그렇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던 것은 그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 않냐. 특히 그 핸드폰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제 앞에를 보지 않고 이렇게 그 지나간 사고인데요. 요즘 그 도로를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안 가고 서 있는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건 뭐 핸드폰을 하고 있다든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클락신을 누르면 그때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신호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본인이 신호가 그 바뀌었는데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추돌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 중에는 절대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또 그런 의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 무사고, 나는 무사고 경력 몇 년이야라는 건 교통사고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는 무사고였지만 언제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운전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자, 그 밖에도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는 대책 중에 하나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울 것 같은 좀 전에 뭐 지리적 문제도 있겠지만 위험 구역을 좀 선제적으로 미리 정해서 이런 구역에 대해서 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모든 교통사고는 이제 요인이 있고 원인이 있거든요. 요인이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반드시 발생되지 않지만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요인지역이고 또 원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통사고는 그 요인과 원인을 잘 봐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교통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많이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공학적 측면은 많이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교통 문제도 사고 문제도 어떤 교통심리학적으로 좀 강화되지 필요하다고는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교통사고는 주어진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교통 상대자들이 자기의 어떤 보행 형태라든지 심리 상태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 교통 그 공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의 심리라든지 또 형태 이런 것을 분석하고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교통 심리학적 측면도 좀 같이 병행해서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교통 심리학적인 부분, 또 인식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신기주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교통사고가 이제 최소한 어떤 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에 몇 건 이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잦은 곳이다라는 명칭을 붙이고 네. 뭐 어떤 안전 표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뭔가를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 일련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그 개선 대책들이나 아니면 진행되는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
앞서서 우리 사무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 이 부분이 약간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기존에 있는 그 시설과 그리고 지점과 그리고 추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지정이 될 지점들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주거 지역에 가까이 있는지 상업 지역에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지정 부분은 이제 300m 이내라고 되어 있고 앞서서 우리 우남동 사고 같은 경우는 300m 이내지만 160m 정도를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 탄력적인 지정을 통해서 이 정말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그 시설물이라든지 제한들이 조금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이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율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 헬스 방어 울타리 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주정차를 하고 뭔가 이 영업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사회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생계 부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정을 할 때 탄력적인 부분들도 조금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여지를 드리고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처벌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결국은 그 선제적인 어떤 방안과 같이 모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다만 이게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주민들과 마찰이 되고 부딪히는 상황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런 고려한 어떤 탄력적인 그러면서도 지킬 수 있는 범위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제가 사는 지역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초등학교가 집에 가까이 있으면 초품하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렇게 해서 네. 굉장히 집값을 막 이렇게 조금 더 뭔가 좋게 이렇게 보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그런 시설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신호기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주민 자체부터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권리는 누리시는데 그에 해당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가장 인근에 있는 분들이 먼저 지켜주시면 예를 들어서 앞에 가는 차가 신호를 정지하고 서 있으면 위반하고 싶어도 뒤따라가는 차가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학교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을 받고 계신다면 그런 의무도 조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좀 성숙해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에는 결국은 함께 시민과 함께 동참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지금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앞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이동현 담당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 앞선 질문 부연 설명을 잠깐 하고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구역을 선제적으로 좀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는 지난 올해 6월 달이죠. 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자치구와 함께 보호구역의 어떤 위험 요인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을 받고 우리 시 예산이 이제 같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금 내년 3월까지 그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늦춰져 있었는데 이제 뭐 이번에 어떤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특단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올해 좀 연말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그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해야 될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내년 추경 예산이라든지 또 중앙부처 예산에 또 건의를 드려서 하루빨리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라고 하는데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속 단속용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신호등이라고 그러죠. 교통 신호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해서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168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과속 단속용 그 CCTV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까지 그리고 신호등도 내년까지 모두 좀 완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제 이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북구 그 우남동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쪽 인근 주민이나 여러 지역 사회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횡단보도 2곳을 폐지하는 부분, 그리고 과속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CCTV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그 진출입구 1단지, 2단지 사이에 그 방어 울타리를 칠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칠 거고요. 그리고 기타 보호구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노면 시설들을 지금 조금 인근 주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전혀 뭐 현장에 가보시면 전혀 뭐 움직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좀 행정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알리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좀 해주십사 생각이 들고 아마 중순 전후해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카메라라든지 안전시설들이 모두 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부 뭐 사고 후에 이렇게 개선 방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사전 예방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고를 방지하는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서 또 이런 개선책을 잘 지켜서 적절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홍종성 소장께서도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관공서나 이런 데서를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 내에는 좀 더 그 시설을 확충을 많이 해서 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활동하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큰 도로는 대부분이 지금 그 신호등이나 그 단속 카메라가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면 도로입니다. 근데 금방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확충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면 도로에서 주로 대로에서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주로 이제 이면 도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면 도로도 좀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어린이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 그리고 동승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기주 교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과거라고 하면 11월 27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운전자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분 그리고 동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동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11월 27일부터 동승하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이제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제 받도록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동승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교육과 그리고 각 주무 그 기관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항상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교육을 좀 시키고 있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이분들이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 보호하도록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 보호 규정들을 운전자들이 거의 대부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고 네. 그리고 간혹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 본인 차로 대부분 앞에까지 와서 내려주고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불편한 것만 보이는 건데 네.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100m든 200m든 통학로를 내가 걸어서 길도 건너가 보다 보면 이게 주차된 차량이나 정차된 차량은 잠깐일지 모르지만 내 아이가 건너는 곳에 분명히 이게 위험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은 이렇게 통학로를 직접 본인들이 걸어서 아이와 함께 길도 건너가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여건이 좋은 거겠구나라는 점들을 좀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아쉽게 생각하시는 운영자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통학버스 교육에 대한 부분은 부족할지언정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3시간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학버스를 대하는 운전자들의 어떤 그 태도나 또는 아이들의 어떤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을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나 부모로서의 어떤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교육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당장 그 학교 가장 가까이에 세워주고 싶은 아이의 편의를 위한 것보다는 내 아이가 다니는 길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직접 함께 걸어봄으로써 그런 걸 또 파악하는 것도 부모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주셨고요.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생각하고요. 네,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서 발생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났을 경우는 사망 확률이 높고 또 부상을 당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 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 통학버스 내 교통사고는 승하차 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내릴 때 오토바이가 온다든지 이륜차가 온다든지 자전거에서 부딪힌 사고가 있고 또 아이들이 옷이라든지 가방에 문에 끼어가지고 사고는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학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하는 동승자 교사님께서도 어린이들의 그 승하차 시에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제 스쿨존 하면 떠오르는 색하면 노란색. 예, 그리고 이런 색상뿐만 아니라 스쿨존 안전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봐도 여기는 스쿨존이구나라고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운전자의 관점으로 혹시 돼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또 스쿨존은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뭐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네, 홍정석 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금 1995년도에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을 보면 도로에 지금 도색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운전자들이 보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그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도 현재 그 디자인을 좀 매 학기마다 좀 도색을 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이렇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새로운 그 디자인을 하다 보면 또 혼돈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디자인을 좀 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신기주 교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예를 들면 방금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새롭게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국내의 한 연구를 보면 단속 장비를 설치를 하고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들의 속도의 변화, 그 변화의 평균이 어느 시간대에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그 연구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설치를 하고 그때 속도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후 14시에서 15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분석을 했을 때 오전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했던 그 속도 변화가 좀 더 크더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뭐 40으로 오던 분들이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속도 낮춰야 되겠네. 라고 속도 자체를 30여로 툭 털어치다 보면 이 차이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14시부터 15시 사이에는 속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 의한 연구자의 분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침 8시에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안전 표지도 있고 노면 표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해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도로에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라는 인식이 금방 됐기 때문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오후 14시부터 15시 사이에는 아이들은 대부분 뭐 연령대에 따라서 학교 시간이 다르거나 아니면 학원차를 이용해서 뭐 학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변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 연구자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장애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 아동이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보통 바닥에 암적색으로 노면 표시를 좀 달리해서 하거든요. 근데 네. 실은 이게 비가 오거나 날이 좀 굳거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일반 아스팔트와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운전자 관점입니다. 어린이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 암죽색으로 색깔을 노면 도색을 하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는 네.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실은 아이들 관점에서는. 다만 아이들 관점에서는 한 가지 그 의견이 이제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로를 가보시다 보면 도로가 갈림길에서 그 컬러링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면의 색깔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시면 뭐 서울을 갑니다. 네. 뭐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시면 무슨 뭐 부산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면에다가 그 이런 컬러링을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문으로부터 아이들이 통학로를 따라서 횡단보도까지 보도에다가도 이런 컬러링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이 구간을 따라가면 너는 횡단보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도에다가 조금 하는 부분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반발이 일어날 만한 정도 네.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의 어떤 선형으로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독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시케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우리가 해석을 보고 있는데, 설명을 하던데, 그 가로수를 지그재그로 차도 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어가지고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운행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S자 형태처럼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S자가 반복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시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운전자들이 운행을 할 때 속도 방지턱도 있겠지만 네. 도로의 어떤 미관을 해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독일에 갔을 때 상당히 보기 좋았던 것으로 제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다양한 스쿨존 디자인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보행자 교육, 뭐 교육도 다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앞서 워낙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뭐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통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가지고 상황별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초, 중, 고등학생, 학생들로 대상해서 방문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교통공원에서도 오셨습니다만은 공원에 방문하게 되면 그 어린이교통공원을 뭐 신호등부터 해서 체험교육을 지금 연간 3만 명 이상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싶은 것은 광주시에서 이제 어린이교통공원이 98년 노후화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제 현도화식으로 새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좀 현 시대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고,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이렇게 그 어린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기치 않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확산 분위기가 발생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이 상당히 불비한데요. 이런 것도 대비해서 앞으로는 그 동영상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또 어린이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행중 교통사고는 요즘에 가장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횡단보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거든요. 네. 특히 운전자나 보행자가 그 보행 중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은 아마 그 음주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운전자들도 휴대폰을 금지하는 교육들이 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전동 킥보드가 네.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서 특히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그 주로 유행하는 교통수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뭐 덧붙여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준성 소장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는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면은 10가지 사고 유형 동영상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나서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로에서 체험 교육, 횡단보도 체험 교육을 많이 해줘요. 네. 지금 횡단보도 보면은 지금 그 방향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로.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단횡단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하면서 절대 횡단보도를 이용해야지 횡단보도가 아닌 그 다른 도로 그렇게 통행하면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동현 담당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전속도 5030 그 제도는 그 범정부적인 전국적 상황이고요. 보행자 안전하고 교통사고 어떤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실시를 좀 하고 있고 아마 내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부터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도로는 기존의 60km가 대부분일 텐데 이 부분들은 한 50km로 낮추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로 더 낮춰서 제한 속도를 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광주경찰청이 좀 협력을 해서 좀 추진 중인데요. 올해 4월부터 저희들이 관련 그 설계 용역이라든지 시설 어떤 심의 어떤 마무리 이런 행정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어떤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절실한 마음이 좀 있어서 경찰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올해 이제 8월 20일부터는 시청로 등 40개 구간에 대해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해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드컵 동서로 등 한 43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곧 설계가 마무리되면 50km라든지 또는 이면도로 30km로 하향할 좀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아마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 부분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게 속도를 낮춰가지고 바로 또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속도 5030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의 어떤 취지도 있지만 기존의 차량 위주의 어떤 교통 정책에서 사람 안전 중심의 교통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 속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간적으로는 불편함이 그 어떤 익숙함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사람 중심의 어떤 교통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낮아지는 부분 그 구간을 지나시더라도 좀 불편함을 좀 참고 그게 익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직 다 못한 말씀이 있거나 특히나 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또 당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주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민식이법이 한번 이렇게 촉발이 좀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는다. 물론 이거는 저도 운전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거든요. 저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장담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사고 이후의 어떤 처벌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그 일관되고 지속적인 어떤 그 단속 등의 어떤 관리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은 방금 5030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좀 지속적인 예방 차원의 어떤 관리와 단속 등이 정말 집중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인데요. 우리 광주의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이 교통 선진 시민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량 중심 교통 문화에서 좀 더 이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 빨리 탈바꿈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학부모나 우리 시민들이 교통 안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홍종성 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란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전자분들은 그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보다는 상대방에게 양보,
즉 보행자나 그 다른 운전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이동현 담당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 시민은 정말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제 행사를 유대회라든지 수영대회를 거침으로 해서 선진 의식이 많이 갖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서 경찰이라든지 교통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께서는 어떤 의식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고요. 시민 한 분 한 분이 실천을 하게 되면 머지않아 교통사고 어떤 제로라든지 그런 부분 제로의 도시, 안전한 도시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스쿨존을 비롯해서 옐로우 카펫, 과속 감지 카메라까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를 실천해야 할 운전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다시 한번 살피는 습관을 당부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